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 코리아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가 일군 성과를 세계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업의 또 한 축인 금융 부분을 좀 보면은 조금 어째 신통치 않은 게 사실이었죠. 실제 금융 산업의 취약성 때문에 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어떤 희생타가 또 된 적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금융 부분도 세계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현지은행을 세우기도 하고 또 M&A도 해서 합병도 하고요. 또 증권 시스템이 이렇게 이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금융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금융 한류라는 이름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문화에서의 바람처럼 세계를 휩쓸겠다는 그런 의지, 뭐 그런 기대가 좀 섞인 얘기죠. 우리 금융권의 해외 진출 어디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지에서 안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오늘 좌담회를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시리즈로 한 4부작 정도를 만들어도 다음번부터는 다큐멘터리로 또 현지 취재도 좀 있을 거고요. 오늘은 먼저 하여튼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산업은행에서 김상로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아주 바쁘신데 발표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산은경제연구소장을 지내셨죠. 맞은편에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 김장희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 국민은행 연구소 소장을 지내셨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옆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죠. G프로그램마저 단골 교수님이시고 한국국제금융학회 오정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주제 먼저 화면에서 한번 보시죠. 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한류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진출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2012년. 11개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작년 6월 말 현재 131개이며 총 자산은 약 70조 원이 넘는 규모다. 특히 산업은행은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을 중심으로 금융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몽골에서는 국제은행의 경영을 4년간 맡게 되면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KB금융은 올해 인도 뭄바이 사무소와 일본 오사카의 지점 신설을 추진 중이다. KB금융과 사면지주는 올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수출입은행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현재 진출한 국내 기업이 필요한 거의 모든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한국형 주식거래 시스템이 인기를 얻고 있다. 1월 현재 국내 11개 증권사는 동남아 7개국에서 현지 법인이나 지점사무소 등을 23곳 운영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동남아 지역 증권사를 새로 인수 합병하는 등 이 지역 진출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아시아 시장을 이미 석권했고 이제 동유럽, 아프리카로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시장 진출 영역과 방법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고 금융사별로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은행을 제외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해외 수익이 1.4%대를 넘지 못하고 있고 93개의 해외 점포를 가진 증권사들은 지난해에만 총 7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지의 높은 규제 장벽과 지지부진한 현지화 작업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특집 4부작 금융한류 보고서 이제는 금융한류다. 그 첫 번째 시간 국내 금융권의 해외 진출 과연 어디까지 왔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진단해본다. 자, 얼마 전에 시청자 여러분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그리스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우리 증시에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요. 아마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우리 증시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우리 금융시장이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김상로 부행장님 우리 금융권의 해외 진출 현황을 조금 한번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은행이나 뭐 KB금융주주 이런 데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죠. 우리 금융권의 해외 진출 의지, 뭐 그런 최근 분위기를 조금 좀 전달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자료 화면으로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우리가 과거에는 선진국 위주로 진출을 해보다가
그쪽에서 영업 경쟁력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면에 좀 모자란다는 판단이 들면서 얼마 전부터는 저희가 경쟁력을 좀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점포 네트워크를 증설하면서 그쪽에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르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해외 금융 진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조업의 플랜트 수출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자력 발전을 수주한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이 금융 지원을 결합해 같이 나갔다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많은 딜을 딸 수 있었었는데 저희가 금융 쪽에서 좀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왔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그 해외 큰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산, 또 호주의 석탄 터미널, 또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가스전, 이런 자원 개발, 또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요구되는 이러한 그 건설이나 플랜트 사업에 은행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현재 6개국에서 20개에 이르는 플랜트 금융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전개를 해가고 있으면서 한류 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 금융의 또 한국적인 영향력을 좀 발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적 변화가 그렇죠. 선진권에서 이제 신흥국으로 좀 어떤 그 대상 지역, 우리의 그렇습니다. 해외 진출 지역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패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건설이나 이런 쪽 다른 산업군하고의 어떤 그 패키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의 변화인데 실제로 현지 반응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 그 소매금융 쪽의 경쟁력은 사실 상당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소매금융을 내보낸다 할 때는 물론 인력과 노하우도 나가지만 그 시스템 전산 시스템 자체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한 아까도 IT 강국 코리아라고 하셨지만은 상당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결합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나가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주요 진출 대상국들이 대부분은 금융의 공적인 제도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시장을 일구고 잠재적인 고객을 크게 발전시켜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수출, 소프트웨어 수출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그 진출 대상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멋지게 이렇게 선진국으로만 나와가지고 별로 그 실속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개척 같은 걸 좀 미리 우리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신흥국으로 간다는 패턴은 굉장히 바람직한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김장희 박사님, 어쨌든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당위성은 뭐 꾸준히 얘기가 되었던 건데 네. 그런 어떤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또 그래야만 된다는 당위성 같은 거 조금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이제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부적인 우리 주변의 어떤 그 상황이 시장이 좋아진 영향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은행들이 자기 사정들이 이제 급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비핵심 부분의 자산을 많이 매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로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아시아의 국가들이 그 자산을 그들이 매각한 자산을 이제 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많이 온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그 은행 시장, 금융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출 수요도 뭐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마진 자체도 지금 계속 이제 수수료를 포함해서 하락 압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그 수익 능력의 약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그런 그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처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그 배경이랄까 네. 또 당위성이랄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충 어떤 동기인지가 이제 감이 좀 오는데 우리 국제경제학회장님이신 오정근 교수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은행들이 증권회사도 그렇고 해외 진출을 많이 했던 적이 또 있었고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전래 한 10년을 뒤돌아보면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실패인 것도 사실 있겠고 마진폭 같은 굉장히 적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성적표를 좀 매겨본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제 심지어는 1997년 금융위 전에도 해외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때 적자를 봤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그 파생상품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문제도 네.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위 이후에 벌써 15년 정도 경과하면서 앞서 두 분 말씀처럼 우리나라 금융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내가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국제화가 아직도 덜 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현재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금융기관의 총자산 중에서 해외 자산의 비중이 얼마인가, 또 총 수익 중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가, 혹은 총 전체 직원 중에서 해외 직원이 얼마인가 이런 그 비율을 가지고 그 국제화 지수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는 약 4.9%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은행들 보면 예컨대 UBS 같은 경우에는 76%, 그다음에 도이치bank 같은 경우는 75%, 그다음에 HSBC 같은 경우 65% 이런 정도로 거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데 비해서 아직도 우리는 그야말로 글로벌화 수준에 인해서 아주 일찬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네.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이제 자산 대비 같은 걸로 평가를 한 거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76%와 뭐 4.9%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직도 지표상으로는 적어도 비교가 뭐 안 될 정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나라의 HSBC라든지 도이치뱅크나 UBS 같은 경우 일단 한국에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점포장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중간 관리자도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죠. 거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그 글로벌 은행들의 약 70%를 현지 직원을 쓰면서 현지 사정에 밝은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현지에서 가장 그 고객을 많이 이제 그 흡수하는 이러는 건데 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 나와 있는 금융 점포장들이 거의 대부분 점포장이 다 한국 사람 나와요. 네. 또 그 밑에 이제 관리자도 한국 사람 나고 하다 보니까 일단 현지화가 안 됐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국제화 지수가 이걸 초국적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초국적 지수가 너무 낮은 수준에 있고 아마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만이 제가 보기엔 우리 금융기관들이 과거와 같은 실수가 없이 제대로 글로벌화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금융한류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조금 민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이게 한류라는 게 지금 이렇게 무슨 케이팝 문화에서처럼 이렇게 막 터져서 이렇게 지금 현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섞인 그런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김상로 부회장님께 좀 여쭙게요. 이게 실제로 조금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해외 진출한 어떤 은행들이 지금 그동안에 그래도 한 10여 년, 90년도 아까 IMF 전부터 이미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벌써 10여 년이 흘렀죠. 그런 노하우도 좀 아무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수익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둔 수익이 뭐 1.4%대 나오고 막 그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이라든 말이에요. 이런 실패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크게 성공을 못 거둔 뭐 원인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한번 비교를 해주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본 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서 수출해서 막 벌어들이고 기업이 확 큰 것처럼 금융에서도 그런 걸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금융은 사실 이제서 이제 수출의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매크로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하나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늦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는 자금을
바깥에서 들여다가 국내 기업에 주는 입장이었고 이제 자금이 임영화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초동 단계에선 선진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나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기업을 현지에 가서 지원해 주면서 금융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루어 갔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건데 물론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상당히 미미한 단계였고 작은 규모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도 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현지화 같은 문제 그전에는 그 지점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금융이라던가 작은 규모의 해외 투자 이런 것 정도만 도와줄 따름이었지 지금처럼 커다란 수요가 막 일어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들에 있어서 현지 법인의 경우는 지점하고 좀 다릅니다. 직원도 거의 100%가 현지 직원들로 그렇군요. 구성이 되어 네. 있고요. 자산의 운용이나 자금의 조달 또 고객 구성 이런 면에서도 현지에 나가 있는 그 현지인들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김 부회장님은 아무래도 금융 선진화 또 금융 글로벌화의 어떤 단계적 발전 단계에서 아직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는 그런 말씀 또 이제 앞으로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또 노하우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 김 박사님 우리가 한번 그 앞으로의 일을 예단하기 전에 한번 그 원인 분석 같은 거 해외 진출이 지금까지 한국 금융이 부진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그 원인, 그 문제점 같은 걸 10여 년 지금 해외 진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원인 같은 걸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제 과연 실패했느냐, 부진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 부회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UBS처럼 이게 뭐 완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은행은 전체 영업이익의 비중이 70~80%가 해외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되게 그 국제화가 잘 돼 있다는 은행도 네. 영업이익에서 보통 해외 부분이 차지하는 게 한 30~40%.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대형 그 금융 그룹들, 은행들도 지금 아직 30%를 못 넘습니다. 20%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져보면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낮지만.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첫째는 매크로하게 우리나라 경제 내지는 금융의 단계가 이제 다 이제 자본 수출국 단계에 왔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솔직히 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5개가 나갔었습니다. 그 과거에. 그런데 제대로 된 은행이 없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망한 은행을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셀러리맨이 간 게 아니고 네. 이게 완전히 그 이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가 있던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은 계속 그 사람들이 그쪽에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또 이 본부에서 또는 영업점에 가서 또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역량도 쌓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단기 업적에 너무 치중을 하는데 해외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단기간에 이리 씨 뿌려가지고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교포나 국내 기업만 대상으로 뭐 하지 않냐 현지화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단계가 네. 처음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나 그 우리나라 기업에 거래하는 그 현지 기업들 또 거기에 이제 종업원들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패를 벗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서 네. 실패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그 금융 글로벌화의 어떤 단계론을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자본 수출국으로 이제 위상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 정도로 이제 좀 좋게 말하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오 박사님,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아웃고잉 쪽을 한번 얘기해봤는데 인바운드 쪽을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은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 안 하면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 될 테고 또 외국 은행들은 계속 지금 뭐 IB를 비롯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글로벌 금융사들의 국내 진출 현황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걸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금융 국제화 혹은 세계화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나가는 것도 있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들어오는 데 역점을 뒀어요. 처음에 이제 금융기관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지금은 이제 금융상품을 개방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이제 우리 나가는 건 이제 뭐 그야말로 참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1997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을 100% 우리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만 하더라도 57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증권회사도 22개가 들어와 있고 보험회사도 32개 해가지고 총 153개의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한국이 지금 거의 뭐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모건스탠리 등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은 한국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은행, 이렇게 국민은행 같은 거 등등 사실은 지분율이 60% 70%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아직 민영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은행을 빼고는 거의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은행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요. 네. 또 외국인들이 또 바로 외국계 은행도 많이 와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한국시티나 스탠다드 차트들은 100% 그냥 외국인 소유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 내가 바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각축장이다. 각축장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본격적인 금융 한류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오 박사님 말씀해 주신 세계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각축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올해 그러면 2012년도 국내 금융권 판도 변화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지고 뭐 아무래도 이제 IB 지금 뭐 추진하는 얘기도 대형화가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슈겠죠. 올해 2012년 금융권 판도 변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시는지를 차례대로 한번 부행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금융권 금년 한 해에서는 그렇게 큰 판도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게 저 개인적이고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관측입니다. 우선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의 품에 안기면서 큰 인수합병이 하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큰 딜이 제대로 성사되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썩 순조로운 편은 아니다. 또 많은 대부분 큰 금융 지주사들이 그동안에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몸집을 갖추었기 때문에 금년은 수성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큰 변화를 떠나서 작은 걸 살펴본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진전 또 산업은행의 IPO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아주 좋은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김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금년도 또 내년 초반까지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여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제도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질 3가 그때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주하고 이익잉여금만으로 하는 그 자본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를 봐도 바젤 3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자본 확충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단순하게 덩치만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위한 어떤 이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과 맞물려서 지금 국면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차피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가고 뭐 이런 것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은행들의 규모도 키우면서 자본의 내역도 좀 바뀔 것이다. 네. 무슨 말이냐면 아마 화교 자본이라든가 또는 이 호주 자본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자본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올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이 결합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외국에 나갈 때는 이제 우리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결합을 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구는 굉장히 좀 다른 모양의 그런 판도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마 금년도 내년 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이미 다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두 분의 싶습니다.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신문의 일면에 뭐 크게 나올 만한 그런 뭐
막 뜨거운 건 없어도 물 밑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체질 변화나 패턴 변화를 끌어낼 그런 움직임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오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금년에는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알지만 금융권의 판도 변화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이제 그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명시국의 은행 부분은 4강 체제가 이제 곧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4강 체제가 당분간 이제 가면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IB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IB가 해외로 많이 나가기에는 자본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본금을 확충해서 이제 자본금을 확충하고 규모를 좀 더 키워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좀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금년에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의 그 IB 시장도 거의 외국계가 독점을 하고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강점도 있지만은 이제 내실을 다지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우리 IB 쪽에서 예컨대 M&A라든지 혹은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IB들이 업무 역량을 좀 강화해서 나중에 예컨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리 금융이라든지 산업은행 그런 민영화에 대비해서 좀 자본금을 키워서 해외 나갔을 때 우리가 좀 다른 그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금년에 키워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이 공히 다 우리 금융권의 체질 강화를 위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상과 함께 바람까지도 그렇게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경쟁 글로벌 IB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초석 따지기로 좀 하나의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부영 기자님,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시장의 은행들의 어떤 그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를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죠. 과거에 이제 선진국, 뭐 미국 같은 쪽으로 많이 가다가 요즘 이제 신흥국들, 동남아시아 쪽 진출 같은 걸 만들고 있다라는데 이렇게 신흥 시장의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겠죠. 왜 이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같은 걸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첫째는 아마도 소매금융, 둘째는 이제 점점 쌓여가고 있는 일부 IB 쪽, 이를테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PE 투자,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자본적인 특성의 변화, 즉 아까 말씀드린 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의 변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결합이 돼가지고 소매금융과 일부 IB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점점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PE 투자도 최근 들어서는 해외 쪽에서 많은 딜을 발굴해내고 있고 또 요즘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점차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좀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덥석 물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조금 깊어지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저희가 새로운 투자 대상, 네트워크를 인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물건을 인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밝은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신흥국들이 동남아시아 특히 어디죠? 주로 지금 베트남, 네. 또 최근에 캄보디아, 라오스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그렇죠.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쪽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산업은행 같으면은 우즈베키스탄 또 헝가리 쪽에도 현지 법인을 세워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행도 카자흐스탄이니 해서 또 우즈벡도 진출하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도 있고 해서 저희의 주무대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그리고 일부 동부 유럽 아마 이런 그 신흥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선진국은 우리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렇죠. 싶습니다. 예. 네, 일본의 그 도쿄 미쯔비시 은행을 보면은 최근에 그 유니온뱅크라는 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100% 인수를 했는데 그게 사실 1984년에 투자가 시작이 돼가지고 최근에 100%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미국 내에서 서열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작은 은행을 한 2개 더 인수해가지고 10위권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주 야심차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네.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일본의 그런 해외 인수합병 사례가 의뢰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들어가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시죠, 네.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금융기관들 숫자가 말이죠. 네. 2002년도만 해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3개였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133개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중국이 18개, 그다음에 미국이 15개, 베트남이 14개. 그렇군요. 뭐 그런 정도고요. 증권회사도 96개가 나가 있고, 그래서 증권, 보험 등등 합해서 전부 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들이 숫자가 343개가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약 한국 기업이 4만 5천 개가 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국 금융기관에서 한국 기업들이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융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좀 근무한 적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한국 기업들이 수십 개 나가 있는데요. 근데 삼성전자가 엄청 큰 기업도 나가 있고, 근데 말레이시아에는 한국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은행들이나 우리 증권회사나 IB들이 일단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우리 많이 나가 있는, 근데 중국 같으면 4만 5천 개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자금 공부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장희 박사님, 지금 뭐 오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신흥국을 중점적으로 지금 물론 선진권도 지금 선진권에 대한 당위성 부행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에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금융 수출 그런 어떤 뭐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것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금융에 대한 진입 규제는 다 있겠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외국 어떤 은행 진출에 대해서 일종의 정서적 거부감도 있을 테고요. 네. 이런 문제 당연히 부딪힐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 교수님 조금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런 신흥시장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네.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그 해외에 내보내는 직원들을 이제 그 특강하러 가서 네.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가서 성공하려면 장가를 안 간 사람은 현지인과 결혼해라. 네. 제일 좋은 전략이네요. 네, 이제 저는 아주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위에 분들은 하여튼 뼈를 묻을 각오로 네. 뭐 가라 이제 이러는데 아마 그게 정답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까지 이제 안 됐던 측면이 그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금융거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경제 특성이 이제 주로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해외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작은 기업들이 나가면서 우리 일거리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들과 거래하는 현지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종업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네. 이 현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뿔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들과 언어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춰야만 현지화가 성공하는데 저는 그 K-팝의 성공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금융에서도 금융 한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 주말에 그 파리 공연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거기 이제 똑똑한 그 엘리트 엔터테인을 구하기 위해서 1,000개, 2,000개 팀을 이 공연을 보고 만약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 했었던 그 테스트를 해서 한 명도 안 뽑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해외 인력을 위한 그런 엘리트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보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국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네, 있죠. 그 어설프지만 그 가수들이 프랑스말을 좀 배워가지고 그걸로 인사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제 그 팬 서비스 정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연 이제 지금 현지 특히 이 후진국에 가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 대접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이 네. 있겠는가 생각을 했고 끝으로 어디나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장점을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렇죠.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케이팝의 어떤 그 성공 사례에서 이제 금융이 때를 만나고 그 교훈을 잘 활용하면 저는 현지화에 성공하고 또 그것이 현지화 전략 아닌가 그러게요. 그런 생각. 뭐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뭐 지금 김 박사는 케이팝의 사례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받아들이자는 말씀하셨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 금융권만이 아니고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현지에 뭐 오래됐죠. 나가서 어떻게 시장을 개척해 왔는가에 대한 그런 그 쌓여 있는 교훈 같은 것도 뭐 얼마든지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렇죠. 우리가 교훈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이걸 조금 글쎄요 어떻게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우리가 그런 데서 배타성이 좀 있다라는 게 옛날에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끼리 놀고 그렇죠? 그냥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괴리돼 가지고 우리 문화에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이 현지화에는 사실은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와의 소통이 가장 그것이 다 인간의 일인데 아마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박사님께 좀 여쭐까요? 지금 우리가 그 이미 시장 선점에 성공한 글로벌 선진 금융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사례도 한번 지금 네. 우리가 과거 우리 이제 케이팝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과거 우리 성공적인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 얘기도 했었었는데 한번 글로벌 선진 금융사들이 어떻게 개척을 해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것도 우리 쪽으로 한번 교훈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조금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제가 한두 군데만 더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거의 글로벌에서 뭐 탑 10에 들어가 있는 HSBC를 보니까 네. HSBC는 특히 한 두 가지 특징이 발견돼요. 하나는 이제 그 HSBC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에 필요한 상품이 뭔가를 연구를 해요. 무조건 가서 똑같은 그 자기 나라에서 하든 영국에서 하든 그런 상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보면 HSBC가 동그라파에서는 전부 다 PB 업무만 한다든지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제 그 리테일 뱅킹 한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 비교가 있고 그 나라가 수요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또 그 나라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걸 조사해서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또 HSB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필요한 자금을 현지에서 100%다 조달하게 해요. 예컨대 이제 그게 이제 일본하고 다른 일본은 대부분 일본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본 자금을 가져오거든요. 가져와서 한국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HSBC는 철저하게 그 나라에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용하라. 네. 이런 시스템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요.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우리 김 소장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현지인 중심으로 네. 고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도 한국도 이런 것들 그 나라에 우선 우리가 비교의가 뭐가 있는가 하는 걸 철저히 연구해서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금융 상품이 지금 필요한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이제 여러 나라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HSB뱅크에 이제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해외 근무할 때.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그 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한국 객장에 들어가면은 아우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해외에 이제 올해 뭐 제가 한 10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한국 객장처럼 친절한 데가 없습니다. 커피도 공짜로 주고 예, 그러잖아요. 커피 주고요. 그 어떤 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예 은행 객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네. 들어가 밖에서 순번표를 갖고 있다가 문도 이상한 문이 열리면 한 명씩 더 그렇게 네. 하거든요. 우리나라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가끔 뭐 은행들이 뭐 불친절하다 하는데 그건 해외 안 나고 온 사람 얘기예요. 맞아요. 은행이랑은 돈을 다루는 것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친절. 그래서 이런 친절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IT 강국이거든요. 그런 그 시스템이 우리의 금융 결제 시스템은 세계 탑입니다. 2등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어떤 나라에서는 예컨대 A 은행의 돈을 B 은행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A 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B 은행 어느 지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IT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 친절한 거 이거를 접목하면은 지금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큰 무게 되고 강점이 있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상로 부행장님, 우리 한번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죠. 아까 우리 김 박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좀 부진했던 원인 중에서 이제 인력 관리, 해외 인력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아까 좀 말씀해 주셨죠. 우리 금융권 해외 진출 이거 인력 활용을 어떻게 좀 근사하게 좀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저는 그 김장희 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요.
정말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들과의 그 일체감 또 그 현지에 완전히 동화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뼈를 묻을 각오로 전문가를 절대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뭐 그것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미리 충분히 준비가 된 직원을 젊었을 때 내보내고 그 직원이 일단 현지에 부임하면은 당신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이 지역 내에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 끝까지 근무하면서 거기서 네트워크를 일궈라. 왜냐하면 금융은 결국 사람 장사고 네트워크 장사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현지와는 상당히 요원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이게 그 인하우스, 오게닉, 또 내재적인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단계 도약을 할 때는 외부의 힘을 빌릴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른바 M&A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물론 저희 능력을 너무 초과하는 큰 덩치, 너무 실력 차이가 나는 그런 상대를 갖다가 인수합병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웬만한 금융기관이면은 매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소화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루려면은 인수합병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좋은 지적이시지요. 자, 아까 우리 그 오정근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잠깐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은 우리 금융권에 참 눈에 보이는 서비스, 뭐 대고객 서비스 최고고요. 그다음에 IT 기반을 한 시스템 너무 최고인데 참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어떤 금융 지배 구조 같은 거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우리 어떤 폐쇄적인 금융 지배 구조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글로벌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에 대한 의견들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당연히 네, 그분이 오 박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97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정부의 간섭으로 금융기관 스스로가 사전에 심사하고 네. 대출할 때 그다음에 또 대출된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약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었는데 지금 15년 동안도 그것이 크게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배구조인데 물론 이제 사회이사 제도 도입하고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사회이사 제도가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감독 당국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행들의 그 지배구조가 개선돼 가지고 그야말로 은행이 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은행 스스로도 사전에 심사하고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그런 그 네.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개선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부행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오 교수님 입장에 근본적으로 저도 대부분 동의하고요. 이건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민주주의의 틀을 도입했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 이런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는 동일한데 이식되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질은 상이하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에 관한 문제고 운영의 민주화 또 운영의 성숙 이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서 해결은 되겠지만 우리 금융인들도 각자 또 학계에 계신 분들도 각자 자기 서 있는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 한류를 주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해왔죠. 자, 우리가 K-팝처럼 이렇게 좀 우리 금융이 세계를 휩쓸어 버리기 위해서 그럼 국가가 좀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할까라는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또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가 뭐 그런 방법론도 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각 한 분씩 이런 협조 체제라든가 제도 변화에 대한 어떤 바람 같은 거 혹은 뭐 정부의 바람은 좋고요.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지식과 정보 역량이 떨어집니다. 근데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정보 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 역량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뭐 코트라 이런 데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 일반 그 제조업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공급, 정보 제공 센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을 위한 그런 범사회적 국가적인 이런 정보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나 또는 금융기관들이 좀 협조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 부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산업은행이 몽골 개발은행과 MOU를 맺고 그쪽에 위탁 경영하고 있다는 소식은 신문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또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고위 공무원을 세계은행의 지식공유 프로그램 여기를 통해서 자문관으로 몽골에 파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현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충분한 네트워킹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인데 이를테면 뭐 베트남, 캄보디아 또 저쪽 중동으로는 북아프리카로는 알제리도 있고요. 이런 데들이 다 한국의 그 경제개발 경험과 개발은행의 노하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그러한 그 지식공유 프로그램 같은 그 국제적인 네트워킹이 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면은 보다 빠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정근 박사님이 바깥에서 본 시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시죠.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 감독 측면에서 너무도 상이한 지도만 다릅니다. 한국, 중국, 뭐 베트남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우리 금융기관이 나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국경 간 감독 체제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나가는 금융기관들의 우리 정부가 그런 그 정보도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협조도 요청하는 그쪽 당국에 그런 그 체제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한중 FTA도 이제 얘기 나오고 또 한아시안 FTA는 체결됐습니다만 왕왕 보면은 그 FTA 안에 금융 부분이 너무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금융기관들이 좀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넣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금년부터 공적 개발 원조를 주기로 했습니다.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다. 공적 개발 원조를 줄 때는 그냥 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금융기관들 진출과 좀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좀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정부에서 좀 들었으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만큼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았죠. 저는 하나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온 내용이 지침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 요즘 K-팝 보면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죠. 옛날에 우리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존재감조차 글로벌 시장에서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파리에서 저렇게 우리 음악을 듣고 열광하는 걸 또 파리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 열광하는 걸 보면 정말 야, 이렇게 자랑스러운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류라고 지금 붙인 이런 용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K-팝 이런 문화 한류에서 이렇게 슬쩍 좀 차용을 해온 건데 사실은 K-팝이 그랬고 IT가 세계 최고라고 그러지만은 금융 쪽이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금융 선진화야말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로 가는 아마 종결점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금융 한류 보고서 이제는 금융 한류다 특집으로 이렇게 좌담회를 마련해 봤는데요. 다음에 저희 방송에서 3부작으로 이렇게 현지를 직접 가가지고 금융 한류에 대한 다큐멘터리 찍어와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고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